전국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각 지역마다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지역버스 노사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극적으로 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버스 노사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오후 3시부터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노조 측 9명과 사측 8명, 공익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협상에 참석 중입니다. 회의는 매우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 양측은 내일 파업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는데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5.98% 인상과 정년 연장, 복지기금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지난 8일 1차 회의 결렬 이후 두 번째 회의인데요. 자정을 넘겨서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예정된 파업을 잠시 미루고 3차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김 기자, 지금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기도 버스 요금을 연내 2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버스 파업 대책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는데요. 김 장관은 이 밖에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수입을 모두 경기도로 반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버스 노사의 조정회의는 오늘 밤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부 결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협상이 타결된 곳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인천버스노조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8.1% 인상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20%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 지역 버스 노사도 어제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시급 4% 인상과 마찬가지로 정년 63세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버스 파업에 대비해 정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노사 협상을 중지한 건 물론 교섭 실패로 버스 파업이 진행됐을 때를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서 버스 업체의 노사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노선버스 노사 동향 및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별로 교섭 중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필요한 지역은 쟁의 조정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교섭이 실패로 인해서 버스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후에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만나 각 지자체의 파업 대비 상태를 점검했는데요. 김 차관은 파업이 예상되는 노선의 투입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 등의 계획을 세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수송대책 마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서울시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마을버스도 예비 차량까지 투입해 첫 차와 막차 시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포천과 양주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100대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택시 부재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 역시 전세버스 확보와 도시철도 운행 횟수 증가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황인표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일단 몇몇 지역에서 지금 타결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일단 대구는 어젯밤에 됐고요. 인천도 이제 오늘 됐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광주도 타결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밖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경기 노사가 버스 노사가 어떤 반응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타결이 이제 철회될 수가 있고요. 네.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은 이제 오늘 밤 늦게까지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에서 끝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기도와 이제 서울을 오가는 이 광역버스의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 출근길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내일 만약에 이제 공항 등 비행 시간에 맞춰서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죠? 일단 공항버스는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 근처에서 이제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공항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처럼 공항버스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시내버스를 한 번 더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철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가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유념하시고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비상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국토부가 지금 버스 파업 대응 점검회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회의가 끝나야 각 지역별 상황과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노선 버스를 대신해서 전세 버스를 투입할 예정이고 원래는 내일 이제 시계되어 있는 개인 택시 13,000여 대도 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마을버스 예비 차량도 추가 투입해서 첫 차와 막차 시간 30분씩 연장할 예정이고요. 이 지하철과 마을버스 그 운행의 막차 시간도 평소보다 1시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마지막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라면 이제 2시까지 더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오늘 관내 초중교에 학생 등교와 이제 교직원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안내하라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포천과 양주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에는 전세버스 투입하기로 했고 부산도 전세버스 270여 대를 투입하고 일부 노선 같은 경우 일부 버스 노선 같은 경우 단축 운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버스 파업과 관련한 지금 상황 황인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검은 화요일은 없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주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코스피가 예상 밖으로 선전을 했는데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네, 지난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1%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며 206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오전 10시경 반등을 시작해 하락폭을 좁혀갔고 어제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을 벌이다 0.14% 오른 2081.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1.4%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반등하며 0.1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의 영향으로 1,190원의 연고점을 찍으며 시작했지만 오후에 조정을 거쳐 어제보다 1원 90전 오른 1,189원 4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정 기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내려앉았는데 유독 우리 증시만 이렇게 반등한 이유는 뭔가요? 네, 워낙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성공 여부를 3, 4주일 내에 알게 될 것이라며 성공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면서 장중 낙폭이 줄었습니다. 또한 오늘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을 0.6% 높여서 고시했는데 중국의 수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면 미국의 관세 충격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오늘도 환율이 올랐습니다. 요새 환율이 엄청 오르고 있죠. 그래서 재테크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두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엄 기자, 제 주변에도 이 달러 투자를 묻거나 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 돈 1,060원 정도면 1달러로 바꿔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달러를 사려면 1,133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이달 들어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89원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56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 전 만달러와 요즘 만달러를 비교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6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나중에 더 많은 우리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달러를 사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그냥 달러를 사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달러만 쥐고 있는 것 자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닌데요. 네. 요즘 은행이나 증권사에는 이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상품이 적지 않습니다. 네. 우선 은행에선 일반 정기예금처럼 달러를 예금할 수 있는 달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똑같이 달러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데 대략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2%대 금리를 줍니다. 이자가 붙으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환율이 오를 때 달러를 팔면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달러 정기예금에 지난달에만 2억 달러, 이달에만 1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달러 ELS, 즉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발행하는 주가 연계 증권 상품에 연동하는 상품도 있고 아예 고객이 예치한 달러로 국공채 투자를 해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상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 자체를 사들이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달러와 관련된 금융 상품도 있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아무래도 엄 기자 지금 관심사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달러나 달러 관련 상품을 사들여도 되는 거냐 뭐 이거일 것 같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반기까지 환율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최근 환율 급등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며 하반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2분기를 고점으로 하반기부터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한데요. 그래서 섣불리 달러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한 투자 방식을 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달러 예적금을 통해 환율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조금씩 사들이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원달러 환율 1,150원 정도가 달러 상품을 사들이기에 좋은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환율 상승기에 달러 재테크와 관련해서 엄하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우리 경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시중은행들입니다. 비결이 뭔지 임종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은행들이 1분기에만 10조 원 넘게 벌어들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테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일반 은행들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특수은행들 합쳐서 19개 은행들의 올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자 수익이 10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4분기 연속, 그러니까 1년 연속 10조 원대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표 하나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했죠. 삼성전자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60%가 넘게 줄었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30대 대기업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9개 은행만 1분기에 작년보다 4.4%의 이자가 수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경제가 금리 위기급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우리 은행들은 불황 속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경기도 안 좋은데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쉽게 돈을 버는 거죠.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 구조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한 거는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여기에다가 올 1분기에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수요도 좀 계속 늘었습니다. 표 하나 보시면은요. 흔히 예대마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마진이 1년 2016년부터 보면 계속해서 2%대 정도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어려움 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 짚고식 영업, 이른바 이자놀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은행들이 여전히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자 부분에서 쉽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버는 구조는 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요. 지난 1분기에 우리 은행들이 올린 비이자 부문에서의 이익은 1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이자 이익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흔히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하는 신흥국들만 해도 20% 중반 정도 되고요.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은 30%에서 50%까지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수익 구조가 아직 신흥국만도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사들도 1분기 이익을 많이 올렸다고요? 예, 올해 1분기에 금융사들이 다 좋습니다. 네. 업계 1위를 다투는 미래세태하고 같은 경우 1분기에 2천억 원이 넘는 세전 순이익 올려서 합병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고요. 표에도 나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 모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좀 올린 모습입니다. 일단 1분기에 주식시장이 좋았고요. 또 수수료 수익이 당연히 그래서 늘고 투자자나 이 자산 관리 등을 통한 수익도 확대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수익 다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체 이익의 85%를 이자 한 가지에서만 벌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곱씹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훈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2달마다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할 방침입니다. 노조든 반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현대자동차의 임금 체계 개편이 지금 임금 단체 협상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2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앞으로 매달 지급하는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네. 이는 다음 달 말 최저임금 위반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뀐 제도에 맞춰 임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 연봉이 9,200만 원인 직원 가운데 7,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노동조합과 갈등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려던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취업 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네. 노조의 입장이 어떤가요? 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매달 분할해 지급하는 것은 단체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만 상여금 매달 지급과 통상 임금을 연계해 처리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되 이를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노조와 달리 통상 임금 1, 2심 소송을 해서 1, 2심 소송에서 패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그것을 열어줘야만이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방식의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된다는. 네, 이런 분위기 속에 현대차가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의 2차 추가 증산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초 노조에 팰리쉐이드 추가 증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건데요. 네. 현대차 노사는 1차 증산에 합의해 지난달부터 월 생산 대수를 월 6천 대에서 8천여 대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사측이 추가 증산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최근 증산을 한 만큼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미국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와 미국 현황 등을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차를 비롯해서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 국가에 협상을 택해서 집행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싱크탱크는 결정 시점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세욱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총수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남매 간 갈등설이 개운하게 사라진 건 아닙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그동안 시간을 끌어온 한진가 총수 신청 일단락 되긴 했는데 이 마무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총수 지정 서류 마감 기한을 2번이나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때문에 지난달 한 번 넘겼고 네. 두 번째는 누구를 총수로 해야 할지 내부 간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됐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두 번째 시한마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공정위는 한진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직권 지정을 할 테니 이에 따른 서류를 마련해 달라. 총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척이나
신족이나 인척의 범위나 또 계열사, 임원 변동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서 혹시 조원태 회장이 아니라 염두에 둔 총수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한지는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보고 꾸린 계열사 등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차기 총수 변경 신청서는 내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정위가 총수를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총수는 조원태다라는 명시적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갈등이 덜 마무리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총수는 뭐 지정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당장 앞으로 상속 과정이 더 큰 변수죠. 한진그룹이 어제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가족들이 승계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아직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만약 조 전 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배우자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3남매에게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배분이 됩니다. 지분으로 보면 각각 5.95%와 3.96%씩인데요. 따라서 이명희 전 이사장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계열 분리 가능성이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3남매 간 한진칼 지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또 조현민 전 전무는 갑질 논란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룹 일선으로 이제 경영을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조 회장에게 금전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추후 계열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아직 이렇게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밖으로는 강성부 펀드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년 만에 40%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고요? 맞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의 경영 참여를 선언한 게 지난해 11월인데요. 반년 만에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손익이 1,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수익률로 치면은 40%가 넘는 건데 게다가 최근 한진칼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액의 자산가들도 추가로 이제 합류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강성부 펀드의 자금력이 늘어나면 다시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실탄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하는 조원태 회장 입장으로서는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지혜 기자와 한진그룹 소식 짚어봤습니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르노삼성 자동차 노사가 공장 가동 중단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협상에 앞서 회사 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기,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가 145건, 사고 금액만 1,289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에서 매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사고 금액 규모도 1,200억 원대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평균치인 5,524억 원대에 대비해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비대면 거래를 노린 신종 사기는 급증했는데 인터넷은행 직원을 사칭해 회원 가입 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등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삼성그룹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서 경영 전면에 나섰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도 했고 또 이 과정 중에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은 해체됐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조셉 호탈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교수님, 이 사실 그간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부럽습니다. 차명 계좌가 총 1,500개 발견됐는데요. 1,500개요. 예, 네. 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금융실명제가 1993년 12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행이 됐는데 당시에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본인만이 그 예금을 본인 예금은 본인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이 아니 자기 돈을 왜 다른 사람으로 예금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건희 회장은 1,500개라고 하는 차명 계좌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2008년에 이제 삼성 특검이 당시 이제 1,000개가 넘는 이 계좌를 발표를 했었는데 차명 계좌죠, 당연히. 그런데 이 차명 계좌를 두고 과징금 대상이냐 아니냐 금융 당국이 판단을 내리지 못했었어요. 참 우리나라 시스템이 뭐가 이런 건지 네.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최근에야 뭐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YS 정부,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금융 거래를 실명화해서 이 수면 아래 있는 자금을 위로 끌어올리는 네.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1993년 8월 12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고 네. 그해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실명 전환 의무를 부과했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느냐 이것을 두고 계속적인 논쟁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에 조준웅 삼성 특검이 있었고 그 특검 때에 1,199개, 거의 1,200개 가까이의 이건희 회장이 어떤 그 삼성과 관련된 직원들 이름을 내는 차명 계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과징금 부과가 계속 설왕설래하다가 작년 4월에서야 어떤 결과가 났던 그런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4월에야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당시에 27개 계좌 그리고 증권사 4곳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태산, 명동, 서일필. 정말 소리는 컸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처분 자체는 정말 작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그러네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말씀드렸듯이 1,199개 중에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27개 계좌 그리고 해당 증권사는 4개밖에 안 됐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33억 9천만 원, 한 34억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가 작년 2월 달에 이르렀어야 과징금에 관한 기준을 얘기를 하면서 네. 말씀드렸듯이 1993년 8월 달에 전격적으로 시행됐다가 그 발표가 됐고 12월 달에 이제 이와 같은 금융실명제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런 계좌에 대해서 이제 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실제로 이제 그 엄격한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어떤 계좌는 사실 1,200여 개 중에 24개밖에 안 되는 그런 사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제 추가로 발견된 차명 계좌 총 8개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12억 원을 이제 부과하겠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예,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네. 그 통장에 있는 잔액의 50%를 부과합니다. 그게 추가로 해서 10% 부과해서 총 잔액의 60%를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현재 그 통장 잔액가 한 22억 정도로 추정이 네. 돼요. 그러니까 한 12억 정도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그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을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이 비용을 이건희 회장 개인 비용으로 낸 것이 아니라 삼성물산이 대납을 했다. 한 33억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이 금액이 그 잔액이 한 22억 추정되니까 한 60% 네. 그렇게 해서 한 12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게 되면 과징금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과징금을 이건희 회장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실명 전환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 증권사에다가 아. 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전례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4개사 증권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니까 증권사가 돈을 내고 그 이후에 왜 당신 이건희 그 회장님 우리한테 계좌를 전환하지 않았냐라는 책임을 물어서 이른바 구상권 행사를 해서 그렇군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네. 돈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문제가 된 그 2개 그 증권회사에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은 그 증권사에서 돈을 납부한 다음에 그 이건희 회장 측의 구상권 행사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이 삼성을 둘러싼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많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이후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승계가 되었는데요. 당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관점이었는데 원래 이제 이재용 회장은 에버랜드의 대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의 전환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좀 마련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에버랜드를 인수하게 되고 에버랜드가 또 제일모직을 인수하게 되죠. 그다음에 제일모직을 인수하게 되면서 또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게 됩니다. 또 삼성물산에 합병하고 난 다음에 또 사명을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을 또 바꾸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지금 현재 이제 삼성물산이 그 삼성전자의 대주주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와 관련돼서 재판도 네.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차명 계좌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올바른 정도 경영으로서 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서 좀 성장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삼성그룹이 앞으로는 더 투명한 경영 활동을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적자 안고 달리는 한전. 지난해 실적 악화로 비상경영에 돌입을 했던 한전의 1분기 영업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됐던 터라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교수님, 이 한전의 1분기 성적표 반전이 없었죠? 예, 저도 오늘 그 삼성 그 한국전력의 1분기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총 6,200억 적자로 발표 났습니다. 아. 작년에는 적자가 1,5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늘어났고 그러네요. 그 전해에는 한 3조 정도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최도 그 순이익이 많을 때가 분기별로 한 4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4조라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순이익이 났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6,200억 적자로 발표났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실적도 그렇고 또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그럼 앞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아.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공기업입니다. 네. 자산이 한 시가총액 합치면 한 17조 원쯤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주가가 6만 5천 원 하다가 지금 현재 2만 5천 원이에요. 3분의 1 토막이 났고 한국전력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는 발전 자회사가 5개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중간에서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발전하게 되면 그것을 한국전력에 사와서 그것을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한 65%는 화력, 그다음에 원자력이 한 35%, 나머지 한 3%가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화력에 대한 것이 이제 석탄과 LNG를 떼워서 이제 원전기를 돌리는데 발전기를 그 석탄이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석탄 발전을 좀 줄이고 LNG를 좀 올리니까 단가가 LNG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한전이 적자가 좀 많이 났고 또 원자력의 발전소를 과거에는 한 85% 정도 가동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75%밖에 가동을 안 하니까 한전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실적 악화의 원인은 뭐로 꼽히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전이 발표한 원인과 일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원인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손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기존에는 화력 발전으로 해서 석탄을 많이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것을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LNG, 액화 천연가스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 국제 LNG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어떤 전력 생산 단가가 올라갔던 그런 점, 나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이 평창 올림픽의 수요가 푹 꺼지면서 실질적인 어떤 전력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네.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반적인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원전 그 가동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 올랐다라고 하지만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85% 내지 적어도 80% 이상 가동률이 나오다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서 이른바 에너지 전환 정책 내지 탈원전 정책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원전의 그 가동률이 낮게는 작년 같은 경우에 6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원전의 어떤 그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설령 다른데 어떤 에너지가 재전환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와 같은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한전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전기는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옛날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지어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지금 후진국이 된 이유가 전기를 생산 못 해가지고 이렇게 후진국이 됐거든요. 외국 기업이 전기를 생산 못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화학 그 철도, 그다음에 뭐 강철, 전자 이렇게 전부 다 중화학 공업이고 또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국가다 보니까 전기를 가장 많은 쓰는 국가, 1인당 국민이 전기 사용량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전기 요금은 전 세계도 또 가장 쌉니다.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정부가 일반 소비자에게 전기 요금을 좀 낮게 책정해서 그러는데요. 이와 같이 저는 이번에 버스 파업 사태를 보면서 네. 버스 요금도 올린다 그러고 전기 요금도 만약에 이 6천억이라는 적자가 지속되면 연간으로 한 2조 원 정도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조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지금 추세라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전 얘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넥슨을 품을까? 국내 최대 게임 회사인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대표가 회사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었죠. 이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본입찰이 또 연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매각 철회가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관련해서 좀 알아보죠. 교수님, 넥슨 매각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 업계에서 관심이 상당했는데 본입찰이 자꾸 미뤄져요. 왜 그런 걸까요? 원래 이제 당초 넥슨의 이제 매각 가격이 한 15조 원 정도인데요. 네. 그다음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치면 한 20조 원 정도에 이제 매각할 것이다 그랬는데 넥슨의 주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넥슨 재팬이라고 해서 우리 넥슨 코리아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100%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당초에는 한 2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주가가 한 20% 정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김정주 회장은 넥슨을 한 15조에서 한 20조 원 정도 높은 가격에 팔아서 본인이 이제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작업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주가도 좀 내리고 또 최근에 신제품 하나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그 신제품 발표했는 것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 가격보다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매각이 좀 입찰이 연기되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당초 이 넥슨 인수에 입찰하려는 후보들 어디가 거론이 됐었나요? 쟁쟁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3파전이네, 5파전이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그 업체가 한 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그 텐센트라고 중국에 있는 제1위 그 게임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던전 앤 파이터라고 하는 이 넥슨이 가지고 있는 최대 이 캐시카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자금력도 많고 또 이 게임에 업체에 대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상당 부분 그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의 카카오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임에 관해서는 후발 업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그 넥슨을 끼안으로 해서 일약 그 게임의 온라인 업체에서 강자로 떠오를 수 있던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하고 나아가 또 우리나라 3대 게임 업체 중에 하나인 이 그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설명이 이제 지분 매각 가격선이 지금 예상보다 떨어졌다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정주 대표 입장에서는 지분 일부분만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총 매각 가격이 한 15원 정도 잡으면 네. 그 15조의 한 반 정도, 한 7조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뭐 지분을 좀 받는 방법으로 또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의사는 이제 원래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 한 몇 해 전에 이제 검찰 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넥슨의 경영권을 내놓고 본인은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 지분의 한 반 정도는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 최진년 변호사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팩트와 취재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박규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은행 파업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은행.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집중 검사를 벌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예. 우선 국민은행의 금융당국도 아니라 지금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들어왔다고요? 이거 무슨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소 좀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의 이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근로감독관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은행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를 했습니다. 3명에서 4명 감독관이 직접 서울 여의도 본점을 찾아서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이 고용부의 근로감독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번에 간 검사는 수시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시 감독이라는 거는 이 정기 감독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요구 등으로 인해서 별도 계획을 잡고 나가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왜 근로감독관들이 검사를 나온 건가요? 한마디로 노조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아. 고용부에서 나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4월에 국민은행 노조가 고용부 측에다가 특별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4월에 노조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채용비리 의혹도 있었고요. 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도 있었는데 이걸 조사해달라 이렇게 특별 감독을 요청을 한 겁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중에서 이번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이번엔 특별감독이 아니라 수시감독을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 담당 근로감독관은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와 함께 은행권 전반에 이런 부당노동 행위 등 근로조건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은행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감독관들이 적발해낸 게 있습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지적 내용을 명확하게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이 근로감독관이 노조와 사측 관계자와 함께 직접 국민은행의 모 영업점을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초과 근무라든지 휴게 시간 보장 이런 현황들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과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냐 그런 걸 좀 들여다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초과 근로 신청도 못했고 수당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은행 얘기 좀 해보죠. 하나은행이 투자한 중국 민생투자그룹, 이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중국 민생투자그룹 자회사들의 부실 징후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2곳이 있는데요. 네. 순이익이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하나은행이 현재 구조조정 중인 중국 민생투자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돈이 지난해 말 장부가 기준으로 하면은 4,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합작 리스 회사인 중민국제리스 표를 보시면은 2,038억 원 지분 투자를 했고요. 대출로는 475억 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 재보험사인 중민국제에다가는 지분 9.1% 해서 2,285억 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2곳의 순이익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나빠지길래 그런 거죠?
일부 이제 자회사는 뭐 적자 전환이 된 곳이 있을 네. 정도로 상황이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표를 보시겠지만 이 합장 리스 회사인 중민국제 리스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17년도하고 18년도 이렇게 17년도에는 순이익이 578억 원에서 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85억 원으로 해서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하나은행이 2천억 원을 쏟아부은 재보험사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도 돼 있다시피 2017년도만 해도 당기 순이익이 1,378억 원으로 나름 잘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에는 이 2배에 달하는 2,434억 원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는 실적이 그런대로 괜찮은 또 하나은행의 중국 법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하나은행 중국 법인은 중국 현지 기업들한테 대출을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경기 위축 시에 연체율 급등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Our economy has been very powerful. Theirs has not been. We do much less business with China than they do with us. 相互尊重、平等互利是达成协议的前提和基础。加征关税解决不了任何问题。 미중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They broke the deal. If we don't make the deal, nothing wrong with taking in over $100 billion a year. 中方从来不会屈服于外部的压力，我们有决心、有能力维护自身的合法。 물론 양국 모두 추가 관세 적용 시점까지 일정 시차를 두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지금 분석은 되는데 만약에 무역 분쟁이 확산이 되면 우리 경제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도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을 상징하는 사자와 또 중국을 상징하는 코뿔소가 정면 충돌하는 멈춤 없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600억 달러 규모의 특히 5,140개 품목에 걸쳐서 관세를 집중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이 네. 입장은 말 그대로 맞불을 놓는다. 이제 멈추지 않겠다. 같이 싸우겠다. 그런 입장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양국이 관세 조치를 테이블 위에 둘 다 올려놓은 만큼 기싸움이 이제 계속될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은 모두 다 일정 수준의 피해는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피해를 좀 추산해 보면 직접적 피해와 이제 간접적 피해로 네.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 피해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농업 수출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농업의 어떤 수출이 이제 줄어드는 과정에서 농업으로 얻는 그런 피해, 그런 피해를 이제 보완하는 조치들을 산업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강경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조 기지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면서 결국 중국의 수출 그리고 중국의 경제 네.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간접적 피해라고 본다면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출 자체가 그러네요. 경쟁력을 잃게 네. 될 수 있는 우려가 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농산물 수입을 안 하면 결국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 원자재, 농산물과 같은 식료품 원자재 조달에 이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경쟁력을 또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 직접적 효과들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번 관세 전쟁의 파장이 크다는 거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미국과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죠. 세계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죠.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G2 그 경제 대국이고요.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에 의존적으로 특히 수출 부분에서 의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급사슬 기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싸움은 역시 세계 경제 그렇기 때문에 또 세계 증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네.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있긴 합니다. 중국의 관세 인상 시점이 다음 달 1일 그리고 미국 동안 실제 추가 관세 부과가 적용되는 거는 대략 2, 3주는 걸린다 이런 전망인데요. 타협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뭐 두 가지 뭐 방향성을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11일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서 출발한 그 수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려면 보통 배를 통해서 선적을 통해서 수출되는 미국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기 네. 때문에 실제 관세가 부과되는 그런 품목은 이제 아직 3, 4주 정도 남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같이 맞불을 놓지만 살짝 빼는 느낌이죠.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 동안에 나름대로의 협상을 좀 기대하면서 그런 맞불을 놓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아무래도 제일 걱정은 이제 우리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 혹은 이제 40%까지 네.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전체 대중 수출 중에서 80% 정도가 중간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이라든가 네.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이런 중간재 수출에 큰 영향이 있고 그렇다 보면 중간재 수출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또 한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부품 수출과 부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공급 사슬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이런 맞불을 지피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역시 대중 수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 심리, 투자 심리가 네. 크게 위축되면서 그러네요. 결국은 우리 한국 경제의 회복을 더 지연시키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의 파장 오늘 김강서 실장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